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이제 당좌자산 편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당좌자산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판매 과정 없이 1년 이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을 말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현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외상 매출금이 있을 수도 있고 보통 예금, 당좌예금 이렇게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을 우리가 당좌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좌자산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현금이죠. 그죠? 그럼 현금이라는 거는 순수한 통화, 그 다음에 통화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통화뿐만 아니라 통화처럼 사용 가능한 통화 대용 증권도 현금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폐나 동전은 아니지만 이런 수표, 우리 자기합 수표가 될 수도 있고 타인한테 받은 당좌 수표가 될 수도 있고요. 등등등 뭐 가계 수표, 송금 수표 이런 수표도 우리가 현금으로 취급을 하고 우편한 증서도 현금으로 취급을 해요. 우편한 증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멀리 있는 사람한테 돈을 좀 붙이고 싶을 때 이건 뭐 옛날에나 썼던 거죠. 지금은 뭐 거의 사용을 잘 안 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멀리 계신 부모님한테 뭐 용돈을 붙여주고 싶다 그러면 우체국에 가서 예금을 해서 증서를 보내면 그 증서를 받은 사람이 은행에 가서 돈을 바로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편한 증서도 현금으로 취급을 하는데 뭐 요즘에는 거의 사용할 일이 많지 않죠. 요즘에는 이제 선불 카드잖아요. 그래서 충전을 해서 이렇게 카드로 뭐 이렇게 선물을 하거나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뭐 흔하진 않죠. 그래서 책에서나 나오는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기된 이자표. 자, 이건 뭐냐면 채권을 투자하게 되면 채권에 이자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만기가 되면 그 이자표를 제시해서 바로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현금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배당금 통지서. 자, 주식에 투자하면 이제 그 회사에서 배당금 은행 가서 찾아가라고 통지서를 보내주잖아요. 통지서를 받으면 은행에 가서 제시해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으니까 현금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국세환급 통지서. 자, 국세환급해 가라고 통지서를 세무서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현금화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본 즉슨 이제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현금의 의미가. 현금은 진짜 그러니까 지폐 동전과 같은 통화 말고도 현금으로 쓰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현금으로 취급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는 우표나 수입인지는 현금이 될 수 없어요. 우표는 편지 붙일 때 쓰는 거니까 이거 뭐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수입인지도 국가 뭐 공문서 같은 거 제출할 때 붙이는 우표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인지세라고 하는데 그 인지세로 이렇게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현금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그다음에 이제 선일자 수표인데 자, 요 선일자 수표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예요. 자, A가 B한테 물건을 이렇게 팔았어요. 물건을 팔았어요. 1월 10일 날. 그런데 이제 B가 A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좌 수표를 지금 발행을 하는데 당좌 수표를 발행을 하려고 하면 B가 원래는 1월 10일 날 물건을 샀으면 1월 10일자로 수표를 발행해야 되는데 돈이 당장 없는 거예요, B가. 그래서 수표 발행일을 미래일자로 발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4월 10일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선일자 수표라고 해요. 미래일자로 발행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A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좌 수표는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기록을 하는데 현금이냐 이거예요. 현금이 아니죠. 형식은 수표지만 실질은 어음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4월 10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A는? B의 부탁을 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건 실질이 어음과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선일자 수표는 일반적인 그런 그 수표처럼 현금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음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일자 수표 입장에서는 여기 제가 적어놨죠. 미래의 대금을 갚기로 하고 발행한 수표다. 그래서 수취자 입장에서는 어음과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분류하지 않고 채권으로 분류하는 게 맞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표나 수입인지 그리고 또 선일자 수표는 우리 현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현금과 부족입니다. 여러분, 현금과 부족은 여러분 전산회계 1급 배울 때 어떤 거였었어요? 자, 현금과 부족은 현금 장부상의 잔액과 실제 현금의 잔액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가 임시적으로 현금과 부족 이렇게 기록해 놨다가 그 불일치의 원인을 찾아내면 그 원인을 밝혀내면 그 해당 계정으로 정리를 해줄 때 쓰는 거죠. 자, 그런데 결산할 때까지 만약에 그 원인을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현금이 부족하면 잡손실로, 현금이 많으면 잡이익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였었죠.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여러분. 회계 1급에서 중복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회계 1급 공부하셨던 분들은 감안해서 보고 들어주시면 되고, 회계 1급 공부한 지 좀 오래됐다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우리 중복되면서 좀 난이도가 깊은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꼼꼼히 잘 들어주시고요. 자, 실제 현금이 더 적은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더 적다. 예를 들어서 자, 12월 3일 날 장부상 현금 잔액은 10만 원인데요. 실제 현금 잔액이 7만 원이래요. 그러면 3만 원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 연도 중에는 현금이 이렇게 3만 원이 없어졌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 어, 이유를 모르니까 현금과 부족 이렇게 해서 임시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금과 부족은 뭐 자산 이런 게 아니죠. 임시 계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찾아봤더니 여러분 요 3만 원 중에 2만 원은 직원 출장비로 밝혀졌대요. 그럼 그때는 요 출장 비용이니까 여비교통비 비용 처리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과 부족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얼마를 더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만 원인데 이 만 원 지금 현금이 없어진 거는 알고 봤더니 모르겠대요. 왜 없어졌는지. 그러면 이때는 현금과 부족 만 원 없애고 연말에 이 임시적인 계정에 현금과 부족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손실 이렇게 해서 비용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또 거꾸로 현금이 더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12월 3일 날 장부상 현금이 12만 원인데 실제 17만 원이나 있는 거예요, 금고에. 그러면 5만 원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현금이 더 많아요라고 기록해 주고 대변에는 아직 그 현금이 많은 이유를 모르니까 현금과 부족 이렇게 해서 공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2월 5일 날 현금이 많은 이유가 4만 원은 중개 수수료를 받은 적이 있었대요. 깜빡했나 봐요. 자, 그래서 중개로 받은 거 4만 원 밝혀냈으니까 중개로 받은 수익은 뭐예요? 수수료? 수익으로 해주고 현금 이렇게 또 기록하면 또 이게 차이가 나니까 우리 현금과 부족 해놨던 거를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얼마에 더 금액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만 원만큼. 이 만 원은 원인을 도저히 모르겠대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현금과 부족 만 원 없애고 대변의 잡이익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좌 자산의 두 번째 내용 중에 예금이 나와요. 예금. 자, 예금도 판매 과정 없이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금인데 당좌 자산에 속하는 예금은 이제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는 이제 당좌 자산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비유동자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예금들이에요. 첫 번째로는 이제 보통 예금이에요. 보통 예금은 그냥 자유입출금 예금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언제나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이런 요구불 예금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뭐 10월 2일 날 현금 30만 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했다 그러면 현금 자산이 감소하고 보통예금이 늘겠죠. 자, 사무용품 20만 원을 구입하고 보통예금으로 이체 지급했다. 소모품비로 처리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소모품비 이렇게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예금은 뭐 특이사항이 없어요, 그죠? 보통예금 증가하면 차변의 보통예금, 보통예금이 나가면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좌예금은 중요하죠. 당좌예금은 자, 당좌예금은 우리 일반인들이 쓰지는 않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사용을 해요. 자, 기업에서는 거액의 상품대금을 상대방 업체에 지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할 수는 없잖아요.
수억 원 되는 대금 지급을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할 수는 없는 거니까 대금 지급에 좀 원활한 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좌 예금 제도가 있는 거죠. 그럼 당좌 예금은 이제 은행과 계약을 맺고요. 은행과 계약을 맺고 은행에서 수표용지를 갖고 와서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 놓은 상태에서 수표 발행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수표를 받은 상대방은 은행 가서 내 예금 계좌에서 그걸 찾아가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제 당좌예금은 일반 예금하고 조금 더 차이 나는 점이 뭐냐면 우리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 한도 설정한 거를 우리가 당좌 차월이라고 해요. 당좌 차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은행하고 당좌 예금 계약을 맺을 때 뭐 기업에서 담보 제공해서 한도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한도 늘어난 것만큼은 예금 잔액이 없어도 인출을 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표 발행을 통해서. 그러면 그 당좌 차월된 금액은 결국에서 은행에서 차입한 거니까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러분 당좌수표를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는 자, 당좌수표를 내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당좌수표를 만약에 줬다 그러면 자, 당좌수표를 발행한 순간 내 계좌에 들어가 있는 당좌예금의 금액은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 당좌수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예금의 주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당좌수표를 발행했을 때 상대방이 내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을 빼갔든 안 빼갔든 수표를 주는 순간 그 예금의 소유권이 넘어간 거니까 대변에 당좌예금의 감소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당좌수표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당좌수표를 받으면 내가 언제든지 그냥 현금화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바로 현금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자, 근데 다만 이제 여러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수취한 회사가 당전 발행 당좌수표를 받은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참 말이 어려운데, 자, 우리 회사가 수표를 상대방 회사한테 받았어요. 근데 그 수표가 내가 발행해서 줬던 수표를 받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그럼 내가 수표를 발행해서 주면 당좌예금이 대변에 나가는 건데, 그 우리가 발행한 회사에 우리 회사에 수표를 받았으니까 그때는 당좌예금을 차변에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게 진짜 문제를 꼬아서 나오면은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다시 내가 당좌 수표를 받았는데 이 수표가 내가 발행해서 줬던 수표를 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수표를 발행해서 주면 나는 장부에다가 대변에 당좌예금이라고 해놓는데 그 수표를 받은 거니까 차변에 현금이 아니라 당좌예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자, 11월 5일 날 현금 70만 원을 우리은행에 당좌예금 통장에 입금했다. 자, 그러면은 분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 대변에 현금 70, 그렇죠? 차변에 당좌예금 70 이렇게 분기하면 되는 거죠. 자, 11월 7일 날 상품 50만 원을 구입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했대요. 그러면 차변에 상품 자산의 증가 50, 대변에 당좌예금, 자산의 감소 50 이렇게 수표를 발행했을 때 내가 발행한 수표를 상대방한테 주면 그 당좌예금의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비품 30만 원을 구입하고 당사, 우리 회사의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대금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 자, 봐봐요. 지금 원래는 여러분 이게 연속된 거래라고 했을 때 연속된 거래라고 했을 때 지금 당좌예금에 70만 원 넣어놨잖아요. 근데 50만 원을 우리가 당좌예금을 인출해서 지금 당좌예금이 지금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당좌예금 통장에는 20만 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30만 원짜리 비품을 산 거니까 자, 원칙은 자, 20만 원밖에 예금 잔액이 없으니까 20만 원 잔액 범위 안에서 수표 발행할 수 있죠. 그런데 당좌 차월 계약을 추가로 맺으면 마이너스 통장처럼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건데 한도 범위 내로 가정을 하세요. 이해하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30만 원의 당좌예금이 인출돼서 마이너스 10만 원 찍힌 거는 금융기관에서 내가 돈을 받아서 준 거예요.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해할 때. 자, 봐봐요. 이거를 이해할 때, 자, 지금 당좌예금이 70만 원 있었고, 그렇죠? 당좌예금이 70만 원이 있었고, 50만 원을 줬어요. 그럼 지금 잔액이 2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비품을 30만 원짜리를 사야 돼요. 자, 그렇죠? 그러면은 당좌예금이 20만 원만큼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10만 원만큼을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된 것만큼은 무슨 차입금으로? 단기 차입금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도 중에는 이렇게 12월 9일 비품 구입했을 때는 그냥 마이너스가 나든 뭐 나든 그냥 당좌예금 이렇게 해놨다가 이렇게 당좌예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통장에 마이너스 얼마가 찍혀 있겠어요? 그렇죠. 10만 원이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2월 말일날 결산할 때 봤더니 통장에 마이너스 10만 원이 찍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은행에서 내가 돈을 꿔서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큼 예금을 빌린 거다라고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난 것만큼. 이해돼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좀 어려우면은 제가 요 간단한 사례를 잠깐 보여줄게요. 봐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 분기를 생각해 보면 돼요. 자, 마이너스 통장 우리가 분기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보통 예금 통장에다가 100원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100원을 넣어놨어요, 현금으로. 자, 근데 내가 이번에 원재료를 구입을 하려고 해요. 원재료를 120원짜리를 구입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통 예금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예금이었다 그러면 지금 100원밖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120원 인출이 불가능하죠. 근데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한도를 더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도가 만약에 50만큼 한도를 더 올려놨다 그러면은 지금 100원 들어가 있으면 150원만큼 인출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만약에 내가 120원어치 예금을 인출해서 줬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말이 안 되죠. 지금 내 통장에 100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120원을 줬겠어요. 그러면 120원을 줬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보통 예금을 은행에서 20원을 빌려서 준 거예요. 이렇게 빌려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 20원만큼 지금 마이너스 난 이 20원만큼 이 금액은 은행에서 결국에 빌린 돈이잖아요. 빌린 돈이면 뭐겠어요? 그렇죠. 단기 차입금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금이 마이너스가 났다. 마이너스 통장이 또는 당좌 예금이 마이너스가 났다. 당좌 차후로 인해서 그럼 그 마이너스 난 것만큼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난 것만큼 뭘로 처리해야 돼요?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자, 실무에서는 자, 이렇게 마이너스 난 금액만큼을 그냥 연말에 단기 차입금으로 분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차입금으로 기록할 수도 있지만 자, 케이스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뭐 12월 1일 날 현금 80만 원을 당좌예금 통장에 입금했다. 그럼 차변에 당좌예금, 대변에 현금, 상품 30만 원을 구입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당점 발행 당좌수표,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한 거죠. 그럼 차변의 상품 30, 우리 회사 수표를 준 거니까 우리 회사 예금이 빠져나가요. 맞죠? 자, 그런데 12월 8일 날 상품 10만 원을 판매하고 타인한테 당좌수표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 10만 원, 대변의 상품 매출 10만 원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웃긴 거는 요 9번이에요. 아니, 요 12월 9일이에요. 자, 상품 30만 원을 판매하고 자, 봐봐요. 뭘 받았대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밑줄 쳐놨죠, 제가. 당점 발행 당좌수표를 받았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수표를 발행했을 때 대변에 당좌예금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타인한테 수표를 받으면 현금이지만 우리가 발행했던 수표를 받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럼 이거 현금이에요. 여러분 현금이에요. 당좌예금으로 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당좌예금으로 해서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성 자산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현금성 자산. 자, 여러분, 현금성 자산은 단어 그대로예요. 현금의 성질이 강한 거예요. 현금 전환이 쉬운 거예요. 가치 변동의 위험이 적고, 자, 그럼 현금 전환이 쉽다라는 거는 현금 전환이 빨리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예금이나 적금을 했는데, 취득 당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현금화된다. 그러면 현금성 자산의 성질이 강하니까 우리가 이런 현금성 자산하고 현금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통합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해서 공시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이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예금, 적금 등과 같은 금융상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3개월이 넘어갔는데 이 1년 이내에 회수된다? 그러면 이거는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단기금융상품 쪽으로 가는 거예요. 1년이 넘어간다 그러면 장기금융상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초단기 수익증권 등이 해당된다. 양도성 예금증서는 예금을 했는데 이거를 증서를 받아가지고 이 증서를 막 양도 사고팔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런 금융상품이 있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3개월 이내에 현금화되는 양도성 예금증서, 초단기 수익증권 이런 거. 3개월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주의사항은 여러분 주식의 경우에는 가치 변동의 위험이 크잖아요. 막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없어요. 극히 예외적인 걸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주식은 가치 변동의 위험이 적지 않잖아요. 크잖아요. 자, 우리가 현금, 예금, 지금 배웠던 현금성 자산은 현금으로 과용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외부에 공시할 때는 통합해서 재무상태표에 현금이 현금성 자산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도 중에 분기할 때는 현금은 현금, 예금은 예금, 당자예금은 당자예금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뭐 3개월짜리 예금이다 그러면 뭐 정기예금 이렇게 해서 계적 과목으로 구분을 하되 만약에 이렇게 현금, 예금, 현금성 자산 해가지고 다 합치면 1,000원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외부에 재무상태표를 공시할 때는 이게 다 현금의 성질이 있는 것들이니까 그냥 묶어서 현금성 자산이 이만큼입니다라고 현금이 현금성 자산 1,000원 이렇게 해서 외부에 공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통합계정이라고 해요. 이해하시겠죠? 이 통합계정이라는 거는 분개할 때 쓰는 계정이 아니라 외부에 공시할 때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통합해서 이렇게 공시를 할 때 그때 그걸 통합계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매출 채권. 여러분 지금 큰 흐름을 놓칠 수가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좌 자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금, 예금, 현금성 자산 이런 얘기를 지금 쭉 해온 거고 당좌 자산에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라고요? 매출 채권. 큰 흐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매출 채권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매출 활동에서 발생되는 채권이에요. 즉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채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이라는 건 뭐겠어요? 상기업은 상품을 파는 거, 제조업은 제품을 파는 거, 그렇죠?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임대를 하는 거. 그 업종에 따라서 주된 영업 활동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 부동산 임대업에서 임대료를 받았어요. 나 임대업이 주업인데. 그러면 그 임대업 받기로 한 채권은 매출 채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자, 이처럼 이제 기업의 주된 사업 목적과 관련된 채권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자, 매출 채권 중에는 세부 계정 과목으로 매출 채권이 기중에 발생이 되면 매출 채권은 기중에 세부 계정 과목으로 분개를 하지만 뭐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받으러옴은 받으러옴. 외부에 공시할 때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옴을 합쳐서 통합 계정인 매출 채권으로 재무상태표에 공시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옴을 합쳐서 매출 채권이라고 해요. 그럼 외상 매출금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단어 그대로예요. 이렇게 상기업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팔거나 제조기업에서 제품을 외상으로 팔거나
그러니까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채권이에요. 상기업의 상품 판매, 제조업의 제품 판매, 이런 서비스업의 어떤 용역 제공 거래 등과 같이 주된 사업 목적과 관련된 채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10월 15일 날 제조업에서 제품 60만 원을 외상으로 팔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품이나 상품을 팔면 이 제품 매출원가나 상품 매출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는 기말에 하는 겁니다. 예, 그때그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매출원가는 기말에 일괄 처리하는 걸로 가정하고 매출 수익에 대해서만 기록을 한번 해보죠. 자, 제품 6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다라고 하면요. 대변에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을 거고 이때 쓰는 게 바로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라는 매출 채권으로 기록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외상 매출금 중에 40만 원은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합수표를 회수했다. 우리 자기합수표는 아까 회계상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현금.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면 외상 매출금 자산이 현금으로 교환된 거니까 자산은 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아주 뭐 기초적인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드러움입니다, 여러분. 바드러움은 마찬가지예요.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채권으로서 외상매출금과 같은 성격이지만 차이점은 우리가 물건을 팔고 그냥 구두상으로 이렇게 대금을 받기로 한 게 아니고 구두상으로 이런 외상매출금이 아니고 지급 약속 증서를 받은 거예요. 즉 어음을 받는 거예요. 어음.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외상매출금보다는 어음을 받은 거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바드러움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되기 전에 이 채권, 어음의 채권을 양도해서 자금을 또 융통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어요. 실무에서는 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종이로 주고받지 않고 이제 전자어음으로, 전자어음 은행 사이트에서 이렇게 전자어음으로 주고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뭐 금융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어음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도장 찍어가지고 실물 어음을 이렇게 주고받곤 했는데 이제 근래에는 여러분 실물 어음을 주고받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예, 이렇게 은행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제 사이트에서 전자어음을 주고받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금해소 지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뭐 이렇게 제가 써놓은 거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 기업에서는 주로 이제 만기 전에 은행에서 어음을 할인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어, 이제 좀 여기 이 강의를 듣으신 분들 중에 아마 지금 회계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제 말이 아마 확 와닿을 거예요. 이게 이제 실무를 해보면은 이제 전자원 같은 걸 받으면 만기까지 기다리기에는 자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렇게 또 금융 사이트에서 이제 어음을 할인하거나 그렇게 해서 융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10월 7일 날 제조업에서 제품 90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상대방한테 약속어음을 받았대요, 여러분. 그래서 매출원가는 이제 일괄처리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건 고려하지 말고요. 그럼 대변의 제품 매출 수익 발생, 차변에는 뭐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바드러움, 자산의 증가. 이해되시죠? 바드러움이 만기가 돼서 당좌예금으로 회수가 됐다 그러면 차변에 당좌예금, 대변에 그렇죠. 바드러움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바드러움은 이렇게 만기 전에 이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도를 하거나 또는 어음 할인을 하거나 또는 양도를 통해서 이렇게 상품 대금이나 외상 대금, 매입금의 지급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배서라고 해요. 배서. 그래서 배서의 종류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추심이인 배서가 있어요. 추심이라는 거는 대금 회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기 때, 만기 뭐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은행에다가 지금 여기 어음 있으니까 어음 발행인한테 어음 대금을 회수해서 주세요라고 대금 회수를 은행에 의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요걸 추심 이인배서라고 하는데요. 그럼 추심이 되면 은행에서도 그냥 공짜로 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대금 회수해주는 추심 수수료를 떼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5월 9일 날 제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하면서 약수거음을 수취했대요. 그러면 대변의 제품 매출 수익 발생, 매출 원가는 이제 기말에 처리하는 걸로 가정하고요. 차변에 받으러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기 때 8월 9일 날 은행에다가 추심, 대금 회수를 의뢰하여 추심료 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당좌예금으로 회수했대요. 그럼 이제 대변에 받으러옴 없어지고 3만 원은 추심료 여러분 뭘로 한다? 수수료 비용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당좌예금 97만 원. 이해하시겠죠? 이런 걸 무슨 배서라고 한다? 그렇죠. 추심 미인 배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서 양도 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배서 양도는 만기가 아니라 만기 전에 뭐 외상 매입금이나 또는 뭐 상품 대금이나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데 어음밖에 없고 돈이 없으니까 기업에서 이제 받으러옴으로 이렇게 대금 지급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상 매입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타인한테 받은 약수거음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배서 양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5월 9일 날 제품을 100만 원 외상으로 판매하면서 상대방한테 약수거음을 받았대요. 그러면 차변에 받으러음, 자산 증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6월 7일 날 외상 매입금 3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현금이 부족해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던 요 100만 원은 받으러옴으로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우리가 이 받으러옴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면 대변에 받으러음 이렇게 자산이 감소한 걸로 나머지는 당좌수표 발행하면 뭘로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당좌예금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서와 관련해서 어음의 할인이 있어요, 여러분. 어음의 할인은 이게 만기 때까지 기다리는 건 추심이잖아요. 추심 위임이었잖아요. 어음의 할인은 중도 매각하는 거예요. 중도에. 요거는 중도 매각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기까지 안 기다리고 진짜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자금 융통 목적으로 은행에다가 중도 매각하는 거예요. 여기 옆에서 이렇게 써보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러분 그 추심은 만기잖아요. 이 어마리는 중도 매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해할 때요. 중간에 만기가 되기 전에 중간에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3월 5일 날 100만 원의 제품을 외상으로 팔면서 어음을 받았대요. 그럼 차변에 받으러음 이렇게 분개를 해놨는데 보니까 3월 9일 날 자금 융통할 목적으로 이 어음을 은행에 매각했대요. 그래서 지금 할인료 4만 원을 제외하고 보통예금으로 받았대요. 그럼 여러분 주의사항이 이 할인료는 여러분 수수료예요? 아니면 어음을 처분해서 손해본 거예요? 그렇죠. 어음이라는 채권을 은행에다가 처분한 거잖아요. 매각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채권 처분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단순한 수수료 비용으로 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한대요? 이 할인료를. 그렇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런데 어음의 할인은 우리 실무적으로 보면 매각 거래로 처리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실무적으로는 다 매각 거래로 봐요. 이렇게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인식을 하는데 그럼 만약에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 어음을 은행의 소유권을 매각한 게 아니고요. 이 어음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차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론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매각 거래라고 안 하고 차입 거래라고 불러요. 이런 거래를 차입 거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받으러움의 소유권이 이전된 건 아니니까 대변에 받으러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기 차입금 이렇게 인식되는 거예요. 이 어음을 우리가 할인했을 때 이게 매각 거래가 아니라 차익 거래로 이렇게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할인료 낸 거는 여러분 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에요? 그렇죠.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만기 때 이 어음을 발행한 기업이 어음대금을 은행에다가 제때 갚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어음대금 우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은행이 어음대금을 가져가고 우리는 차입금이 상환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한번 여기 보면 자, 제조업에서 제품 판매하고 어음 받았다. 우리 받으러 옴 이렇게 해놨어요. 자, 3월 9일 날 자금 융통할 목적으로 할인했는데 이 할인료 4만 원을 제외하고
보통 예금 통장에 입금이 됐는데 이런 밑줄 차익 거래로 가정하세요. 그러면 어음의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니니까 여기 단기 차익금 잡아놓고 요 할인료도 채권 처분 손실이 아니라 차익금에 대한 이자가 나간 거니까 이자 비용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자, 이게 6월 9일 날 만기가 돼서 어음 발행인이 어음 대금을 갚았대요. 그럼 이제 나는 이 어음 받으러 온 대금 없애고 차익금 상환한 걸로 분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전산세무 2급 레벨에서는 이렇게 차익 거래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기억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우리가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온 말고요. 그 밖에 기타 채권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기타 채권들은 다음 수업 시간에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